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할 듯이 지나갔다. 낡고 해진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녁에 냉기는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 길을 따라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한 여자가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6살 난 딸 한하윤이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엄마의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서연은 얇은 외투를 여미며 주변을 경계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의 연속이었다. 끝없는 빚과 위협 속에서 그녀는 오직 하윤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골목의 구석, 쓰레기통 옆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과 덥수룩한 수염, 공허해 보이는 눈빛은 그를 영락없는 노숙자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그의 무심한 시선 아래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강지훈이라 부르지만 그 이름조차 그의 진짜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수많은 가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두 모녀의 발걸음 소리까지.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바로 저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던 전우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차가운 거리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하윤의 작은 발이 갑자기 멈췄다. 아이의 시선은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엄마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지만 하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그 순간 하윤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남자에게로 달려갔다. 서연이 놀라 소리치기도 전에 아이는 남자의 바로 앞에 섰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토록 작은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는 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애틋한 부름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골목길의 정적을 깨뜨렸다. 아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지훈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충격에 휩싸였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가 오래전에 스스로에게서 지워버린 이름이었다. 그것은 그가 가질 수 없는, 가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그의 삶은 피와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기에 서연은 황급히 달려와 하윤의 팔을 잡고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녀는 남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윤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아이는 울먹이며 계속해서 남자를 돌아보았다. 두 모녀가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까지의 공허함 대신 깊은 고통과 그리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감정은 사치였다. 연민은 약점일 뿐이었다. 그는 그림자여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그 작은 아이가 그의 가장 단단한 갑옷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 균열을 통해 새우며드는 차가운 현실의 공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하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다. 아이는 잠이 들면서도 아빠라고 잠꼬대를 했다. 그 소리에 서연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도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낡고 비좁은 반지하 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하윤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다. 아이는 잠이 들면서도 아빠라고 잠꼬대를 했다. 그 소리에 서연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남편은 정의로운 기자였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그는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며 USB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서연은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그 증거를 결코 넘겨줄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며 그들의 추적을 피했지만 그들은 귀신같이 그녀를 찾아냈다. 같은 시각 서연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낡은 건물 옥상에서 지훈은 망원경으로 그녀의 집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연이 가지고 있는 USB의 정체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 그 핵심을 꿰뚫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 사슬의 정점에는 최만식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비라고는 모르는 냉혈한이었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의 전우이자 서연의 남편은 바로 그 제국의 비밀을 파헤치다 희생된 것이었다. 지훈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전우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가족을 지켜줘. 자네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이름도, 신분도, 그리고 감정까지도. 하지만 오늘 밤, 하윤의 그 한마디가 그의 강철 같은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잊어버린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동료였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갑자기 그의 귓가에 장착된 초소형 통신 장치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는 손가락으로 장치를 가볍게 두드렸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갑고 낮았다. 통신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물 주변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최 회장 쪽에서 보낸 청소부들로 보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살기와 예리한 판단력만이 번뜩였다. 알았다. 계속 감시해. 그는 통신을 끊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그는 옥상 난간 끝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음모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모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전우의 복수를 위해서. 오늘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불안한 예감에 창문 커튼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남자가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이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사온 탓에 몸이 천근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잠든 하윤의 임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시간제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공허하면서도 날카로웠던 눈빛, 그리고 하윤이 그를 보며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서연은 집을 나서기 전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모든 문제의 근원인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의식은 그녀에게 일종의 기도와도 같았다. 제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식당으로 향하는 길.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어젯밤의 그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레기통 옆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 차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그들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시선을 피하고 걸음을 빨리 했다. 차 안에서는 두 명의 남자가 서연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최만식 회장의 수하들로 그림자처럼 서연을 감시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운전석의 동료에게 말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저 여자, 독하게 버티는군. 운전석의 남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회장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다. 그들의 대화를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듣고 있는 이가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초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 차 안의 소리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남자들의 얼굴을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역시나 최 회장의 해결사로 알려진 자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이 서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계획에 개입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지원팀에 연락했다. 블랙 세단, 차량 번호 확인, 이동 경로와 통신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리고 저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그날 오후 서연은 식당 일을 마치고 하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에 시달렸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뒤따라올까봐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렸다. 하윤은 그런 엄마의 불안함을 느꼈는지 말없이 손을 꼭 잡았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좁은 골목길을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침에 봤던 그 검은 세단의 남자들이었다. 서연은 숨을 헙 들이마셨다.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남자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이서연 씨, 맞지 우리랑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한 남자가 능글맞게 말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손에 들린 가방을 훑고 있었다.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누구신데 길을 막으시죠? 할 말 있으면 경찰을 통해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경찰, 그런 순진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네, 남편이 남긴 물건. 그거 어디 있는지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어린애 고생시키지 말고. 그는 하윤을 향해 턱짓하며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골목 저편에서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젠장. 경찰이 왜 벌써 와?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서연에게 오늘 일은 맛보기에 불과해. 다시 찾아올 테니 똑똑히 기억해둬.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경찰차는 골목 어귀에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지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윤은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다. 서연은 아이를 꼭 껴안고 다독였지만 그녀 자신의 몸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훈은 조용히 장비를 챙겼다. 경찰사 일에는 그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였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연락해 경찰 무선 주파수를 해킹하여 이 지역의 순찰차를 유인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다행히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두 모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의 수하들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서연을 압박해 올 것이다. 그는 이제 한 발 더 다가가야 했다. 그림자 속에서만 머물 수는 없었다. 그는 두 모녀가 사는 반지하 방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낮에 있었던 일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겨 넣었다. 그들은 이제 하윤까지 들먹이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돈도, 기댈 곳도 없는 그녀에게는 막막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USB를 꺼내 들었다. 이것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그리고 정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USB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밖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낮에 그 남자들이 다시 찾아온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 안에 둔탁한 물건을 찾아 쥐었다. 하윤이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현관문 쪽을 노려보았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서연이 긴장을 풀려던 순간 현관문 아래 틈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세욱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봉투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흰 봉투였다. 대체 누가 무엇을 보낸 것일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로 다가가 집어들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세요.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누가 보낸 것일까? 그들이 보낸 함정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는 돈을 세어 보았다. 이사하고도 한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돈가줄이었다. 하지만 섣불리 이 돈을 쓸 수는 없었다. 만약 이것이 최 회장 측의 함정이라면 그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낮에 느꼈던 불쾌하고 위협적인 시선과는 달랐다. 차갑지만 어딘가 모르게 든든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다.
지훈은 멀리서 그녀의 집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가 무사히 전달된 것을 확인한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 돈은 그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자금의 일부였다. 그는 서연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그 돈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쉽게 굴복하지 않을 강한 여자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최 회장의 숨통을 조일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시작했다. 밤의 그림자들은 더욱 짙어졌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이서연은 깊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 문틈으로 들어온 돈은 그녀의 낡은 서랍장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동아줄인 동시에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이 돈을 보낸 익명의 인물이 과연 선의를 가진 조력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함정으로 빠뜨리려는 최만식 회장 측의 또 다른 계략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돈에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섣부른 판단이 자신과 하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깼고, 낮에는 주변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녀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런 불안한 일상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강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서연이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최 회장의 하수인들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최만식 회장은 자신의 수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경노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불같이 소리쳤다. 고작 여자 하나와 어린애 하나를 처리 못해서 빌빌거리는 건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밤 안으로 그 물건을 가져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두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굳은 표정으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경고나 협박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고 잔혹했다. 밤이 깊어지면 서연의 집을 급습하여 모든 것을 뒤지고 저항한다면 폭력도 불사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애써 평온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바깥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책 읽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지만 하윤은 엄마의 품이 좋은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를 이불 속에 눕히고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낡은 의자를 가져와 문고리에 걸쳐 놓았다. 이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방어 수단인지 알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가장 크고 단단한 냄비를 손에 쥐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연의 집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익숙하게 반지하 방의 창문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차가운 눈빛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그들의 접근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가능한 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상황을 끝내야 했다. 서연과 하윤이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두 남자는 창문을 뜯어내려다 이내 포기하고 현관문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만지기 시작했다. 안에서 의자로 문을 막아놓은 것을 확인하자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어깨로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나가떨어지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잠든 하윤을 보고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고쳐쥐고 어둠 속에서 침입자들을 노려보았다. 두 남자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비추며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봐,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곱게 말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우린 이제 시간이 없거든.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오지 마,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비웃었다. 경찰 그들이 올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걸. 그는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손에 든 냄비를 미친 듯이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는 가볍게 그녀의 공격을 피하고는 손목을 비틀어 냄비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런 저항 수단도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다른 한 남자는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서랍과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잠들어 있던 하윤이 소란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열린 현관문으로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는 유령처럼 나타났다. 방을 뒤지던 남자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의 손날이 정확하게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동료의 비명 없는 추락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며칠 전 골목길에서 봤던 그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네오는 누구야? 남자가 당황하여 물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서연을 방패 삼아 앞쪽으로 밀치고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설펐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동시에 남자의 칼 든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급소를 연속해서 가격했다.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극도로 효율적이었다.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몇 초도 되지 않아 거구의 남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윤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무기력한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훈련된 암살자처럼 냉혹하고 치명적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낡고 더러운 옷은 그의 진짜 모습을 가리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다. 그의 눈빛, 그의 자세, 그의 모든 것이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우는 쓰러진 남자들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과 서연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를 돕는 거지? 하윤이가 그를 아빠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그의 단단한 위장, 그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2명의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서연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방금 전 믿을 수 없는 무술로 자신과 딸을 구해준 의문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정체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강지훈은 먼저 방 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했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장치로 그들의 휴대폰 데이터를 순식간에 복제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이어서 서연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마친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쓰레기통 옆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이제는 전문 킬러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 그 괴리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 남편의 옛 동료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은 기자였지. 이런 사람과 엮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불신이 담긴 눈빛을 읽은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을 지켜달라고.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이런 사람과 알고 지냈다는 사실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으며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남루한 옷차림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습이 저들을 속이고 당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설명은 되었다. 바로 그때 지훈의 귓가에 꽂힌 통신장치에서 작은 신호음이 들렸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몸을 돌려 속삭이듯 말했다. 처리팀, 5분 내로 현장에 도착해 흔적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그는 통신을 끊고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곧 제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처리할 겁니다. 당신과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걸로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상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위험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불신과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몇 분 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유령처럼 나타나 쓰러진 침입자들을 신속하게 끌고 사라졌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 끝이 흐려졌다.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듯 말했다. 제가 마련한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시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그것도 방금 전에야 정체의 일부를 알게 된 남자를 따라 나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는 하윤의 얼굴과 방금 전에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윤이는 지켜주겠다고.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짐을 챙기고 잠든 하윤을 안아들었다. 지훈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온 서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낡은 골목길 어귀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지훈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노숙자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 훈련된 요원의 그것이었다. 차에 오르자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녀를 감쌌다. 지옥 같았던 반지하 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도시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지훈이 운전하며 물었다. 남편이 남긴 물건 가지고 계시죠?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긴장했다. 결국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것일까? 그녀의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백미러로 읽고는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만 당신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이거예요. 남편은 이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지훈은 백미러로 USB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대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왜 이걸 쫓는 거고요? 그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최만식 회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불법 무기 거래,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당신 남편은 목숨을 걸고 그 증거를 모은 겁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남편이 위험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훈은 그곳을 안전가옥이라고 불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아늑한 내부가 그들을 맞았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지훈은 서연과 하윤에게 방을 안내해주고는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겁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되어 있고 24시간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하윤이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의 말은 든든했지만 서연은 그저 보호만 받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남편의 싸움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저도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강인함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저는 먼저 최 회장의 손발을 묶어둘 계획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들이 가득한 화면을 띄웠다. 아까 침입자들의 휴대폰에서 복제한 정보였다. 그는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원팀과 보안 채널로 통신을 연결했다. 지금부터 사냥개 작전을 시작한다. 목표는 최만식의 자금줄이다. 내가 넘긴 정보를 분석해서 그의 모든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말고 자금 흐름을 동결시켜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한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루한 노숙자, 냉혹한 해결사, 그리고 이제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 그는 대체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과 하윤을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했던 동맹은 조금씩 신뢰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조용한 전쟁터와 같았다. 강지훈은 며칠째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노트북 화면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의 지휘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의 지원팀은 최만식 회장의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작전명 사냥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최 회장의 수하들에게서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의 자금줄을 하나씩 찾아내 동결시켰다. 스위스 비밀 계좌,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 국내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차명 계좌들이 속수무책으로 막혀나갔다. 지훈의 공격은 날카롭고 정교했으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최만식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포효를 터뜨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정체 모를 공격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묶였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자금 라인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자신의 최고 해커팀과 금융 전문가들을 닥달했지만 아무도 공격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다. 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나에게 덤비는 거냐?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최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 왔지만 이처럼 유령 같은 적은 처음이었다. 상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확하게 타격해 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 이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벌이고 있는 싸움의 규모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초의 회장의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USB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하유는 다행히도 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이 집은 그저 낡고 추운 반지하 방보다 훨씬 좋은 새 집일 뿐이었다. 하유는 특히 말이 없고 무뚝뚝한 지훈에게 이상할 정도로 호기심을 보였다.
아이는 종종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에 몰두해 있는 지훈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그를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소파에 기대어 있을 때였다. 하윤이 작은 손으로 과자가 담긴 접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말없이 접시를 지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하윤이 서 있었다. 지훈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적과 아군, 임무와 목표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색한 손길로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를 아주 가볍게, 거의 스치듯이 한 번 쓰다듬었다. 고맙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의 하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저 차가운 남자에게도 저런 면이 있구나. 그녀는 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위태로운 자신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단단한 방패이자 칼날이었다. 그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지훈의 방역은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침내 그의 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최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된 검은 장부의 디지털 파일이었다. 단순한 금융 비리를 넘어 정계와 법조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 목록과 그들이 최 회장을 위해 저지른 불법적인 청탁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이었다. 지훈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최만식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돈과 권력에 기생하는 거대한 카르텔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싸움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공격의 배후를 추적했다. 마침내 그의 정보팀이 희미한 단서를 찾아냈다. 공격에 사용된 일부 코드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서연의 남편이었던 기자의 디지털 서명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남편이 과거에 사용했던 암호화 방식의 일부였다. 최 회장은 그 보고를 받고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이서연. 그 여자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최정예 해결사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해커팀도 추적하지 못하는 공격을 감행하는 인물.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전문가, 유령이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잔인한 계산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USB를 쫓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유령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미끼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부하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 그 여자나 물건을 쫓지 마라. 목표를 변경한다. 부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어린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다.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데려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어미는 제 새끼를 찾기 위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미를 지키는 유령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겠지. 부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어올 가장 강력한 인지를 생각하며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평화 위로 거대하고 검은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의 며칠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이서연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조금씩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딸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성체처럼 느껴졌다. 하유는 거실 소파에서 인형 놀이를 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한 변화가 생겼다. 최만식의 자금줄을 거의 마비시킨 지금 그는 승리가 머지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였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하윤을 데리고 안전가옥에 딸린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하윤은 그 옆에서 작은 나비를 쫓아다녔다. 따스한 햇살 아래 모녀의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 같았다. 바로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서연이 잠시 책에 집중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뛰어놀던 하윤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윤아, 어디 있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정원은 그리 넓지 않았다. 아이가 숨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그녀는 정원 구석,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작은 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하윤이 가지고 놀던 작은 곰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하윤아. 서연의 비명소리가 안전가옥 전체를 울렸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지훈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정원에서 하얗게 질린 채 딸의 이름을 부르짖는 서연과 바닥에 떨어진 곰 인형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온기마저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냉기와 살이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말했다. 방금, 바로 방금 전이었어요. 잠깐 책을 보는 사이에 지훈은 열려있는 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최만식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지훈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지훈은 즉시 자신의 통신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했다. 상황 발생,
최우선 목표물이 필압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위장을 해제하고 심판 작전을 개시한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5분 내로 목표물의 위치를 찾아내. 실패는 없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의 모든 CCTV, 통신 기록, 차량 이동 정보가 그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지훈은 안전가옥의 통제실로 달려가 위성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는 서연이 하윤에게 채워주었던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된 미아방지용 스마트워치를 떠올렸다. 화면에는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적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하며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최종 목적지를 확인했다. 폐항구의 낡은 제7창고. 그는 그곳에 3차원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고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지훈은 그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눈짓하고 동시에 통화 내용을 추적하고 녹음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최만식 회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네 딸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아이를 되찾고 싶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들고 내가 말하는 장소로 와. 물론 네 뒤에 숨어있는 그 유령 친구도 함께. 최 회장은 시간을 못 받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조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는 벽에 걸려있던 검은색 더플백을 내렸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최첨단 전투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제작 권총, 섬광탄, 초소형 폭약, 그리고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전투복. 그는 익숙하게 전투복을 착용했다. 남루한 노숙자의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하윤이를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약속을 느낄 수 있었다. 폐항구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다. 낡은 제7창고 주변에는 최 회장의 전계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침입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 최 회장은 의자에 앉아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하윤을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순간 항구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소리 없이 창고의 지붕으로 접근했다. 그는 적외선 투시경을 통해 내부의 경호원 배치와 하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의 귀 속 통신 장치에서는 팀원들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알파팀, 후방 확보 완료, 브라보팀, 저격 위치 확보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훈은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지붕의 낡은 환풍구를 통해 조용히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그는 창고 2층의 캐더크에 착지하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최 회장과 하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10명의 경호원. 승사는 충분했다. 시작한다. 그의 나지막한 신호와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창문들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과 섬광탄이 안으로 터져 들어왔다.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지훈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어둠 속의 사신이었다. 경호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지훈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오직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최 회장은 공포에 질려 하윤을 붙잡고 뒷걸음질 쳤다. 몇 분도 차에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났다. 비상등이 켜지고 창고 안은 다시 희미한 빛에 휩싸였다. 바닥에는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지훈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차갑게 최 회장을 겨누고 있었다. 네가 그 유령이었군. 하지만 결국 어린애 하나 때문에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어. 최 회장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다. 지훈은 차갑게 대꾸했다. 함정은 네가 빠진 거다. 최만식. 그는 자신의 손목에 찬 장치를 가리켰다. 지금 이 순간 이 창고 안의 모든 영상과 음성은 전국의 주요 언론사와 검찰의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네가 아이를 인질로 잡고 발악하는 모습까지도. 최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바로 그때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무장 경찰과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레이저 조준점들이 일제히 최 회장을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윤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겁에 질려 있던 하윤은 지훈의 품에 안겨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최만식은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고 그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범죄 제국이 한 아이의 눈물 앞에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약속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마침내 정의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폐항구의 제7창고는 순식간에 법의 심판을 집행하는 장소로 변했다. 최만식 회장과 그의 잔당들은 무장한 경찰 특공대에게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악의 제국을 지배해온 남자는 허무하게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몰락을 만견자실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다. 현장에 도착한 이서연은 경찰 통제선을 미친 듯이 뚫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딸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강지훈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하윤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었다. 그녀는 딸에게 달려가 부서져라 껴안았다. 하윤아, 내 아가, 괜찮아. 엄마 왔어.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서연의 시선은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투복 차림 그대로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일렁이는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감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며칠 후 세상은 최만식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이 마침내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다. 서연과 하윤은 새로운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지훈의 조직에서 마련해준 완벽하게 안전하고 평범한 아파트였다. 모든 악몽이 끝난 지금 그녀는 비로소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한 노숙자의 모습도 냉혹한 전투원의 모습도 아니었다. 깔끔한 평상복 차림에 그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그는 서연과 마주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 남편 한정우 기자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와 저는 같은 조직 소속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척결하는 비밀 정보기관. 그는 위장 신분으로 언론계에 잠입해 최만식 같은 거물들의 비리를 추적하는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남편의 비범한 직감,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그의 모습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지훈은 자신과 한정우 기자의 깊은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함께하며 맺어진 형제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다. 그리고 마지막 작전 전날 밤, 남편이 그에게 남겼던 마지막 부탁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세상이 자기를 잇더라도 내 아내와 딸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위험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훈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림자가 되어 자신들을 지켰는지. 이야기를 마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안전합니다. 국가는 당신 남편의 희생을 최고 예우로 기릴 것이며 당신과 하윤 양의 미래를 책임질 겁니다. 그의 말은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그의 역할이 끝났으니 이제 떠나겠다는 의미였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남편의 동료를 넘어 자신과 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물었다.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겠지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현관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였다.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하윤이 달려나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꼭 붙잡았다. 아이는 그를 올려다보며 맑은 눈으로 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이와 눈을 맞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떠나는 것의 연속이었다. 정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눈동자는 그의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하윤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더 이상 실수도 그리움의 투영도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부름이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굳은 채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허락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1년 후 어느 평화로운 주말의 공원. 한 가족이 잔디밭 위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지훈은 조금 서툰 동작으로 하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아빠, 이쪽으로. 하윤의 명랑한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마침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